안녕하세요.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경영자 대상 시상식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학회 수석부회장 장혜정 교수입니다.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은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신 올해의 기업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한국경영학회 어워드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올해에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께서 경영자 대상에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에 앞서 경영학회 어워드 선정위원장이신 송재영 교수님께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정 경과 및 공적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국경영학회 어워드 선정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의 송재용 교수입니다. 먼저 선정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영예의 상입니다. 이 상은 확고한 가치관과 선도적 리더십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 경영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경영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어워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경영학회 회원들의 추천 절차를 받아 선정된 후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엄정한 심사와 어워드 선정위원 전원의 투표를 거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을 금년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본상의 선정 기준인 최고 경영자로서의 탁월한 경영성과 미래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신규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 학계 및 업계의 평판과 명성,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박현주 회장님은 공적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최초의 전문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여 뮤추얼 펀드를 출시한 이래로 한국의 투자 문화와 자본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대우증권, PCA생명, 글로벌X 등의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 그룹을 국내 1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투자 전문 그룹으로 성장시켰고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 또한 선도해 왔습니다. 이에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박현주 회장님의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기리기 위해 금년도 경영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박현주 회장님의 경영자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미래에셋이 세계적 금융기업으로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공적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략가 박현주 회장은 1997년 미래에셋을 창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를 출시하여 간접 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박현주 회장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저축에서 투자로 투자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국내에서 해외로 주식에서 자산 배분으로 투자의 지평을 넓혀온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혁신가입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금융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도전과 혁신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처음도 지금도 혁신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에셋의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미래에셋은
투자회사의 본질은 정직 위에 기초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박현주 회장님의 철학에 따라 고객 동맹의 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미래에셋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자산관리, 혁신기업 투자, 글로벌 ETF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계열사들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미래에셋은 1997년 창업 이후 투자 없이 성장도 없다는 박현주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와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투자 전문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초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내 자본시장을 선도해온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11년 캐나다 호라이즌 ETF,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 인수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운용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마형 ETF의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에도 신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를 최초로 출시하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온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대우증권과 합병하여 자기자본 10조 원 규모의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증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PCA 생명 합병 등을 통해 변액보험과 연금을 전문으로 하는 은퇴설계 명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재 그룹 자기자본 16조 원, 전체 운영자산 636조 규모의 독립투자 전문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시장을 창출해온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의 성장 스토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은 MBA 과정에 국내 금융인으로서는 최초로 박현주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아시아 운용업계 최초로 미래에셋의 성장 스토리를 연구 교재로 채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적 학술기관 더 케이스 센터에 미래에셋 금융혁신 사례가 등재되면서 또 한 번 세계가 미래에셋 그리고 박현주 회장의 투자와 혁신에 주목했습니다. 2003년 홍콩 자산운용사 설립으로 시작된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도전은 한국 금융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초고령 시대의 도래와 저성장, 저금리의 고착화 등 예정된 변화 앞에서 국내에 편중된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국민의 부를 증대시키고 평안한 노후에 기여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해외 진출 17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셋은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 영국은 물론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5개 지역 34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를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해외 현지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국내 유일의 운용사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해외 현지 설정 자산은 82조 원, 총 해외 투자 자산은 127조 원에 이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ETF의 순자산 규모는 전 세계 운용사 중 15위로 당당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인수한 글로벌 X는 유니크한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테마형 ETF를 통해 한국 ETF 시장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현지 법인 11개, 사무소 3개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증권사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전략은 미래에셋 최고 경영자로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업적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 저금리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나가야 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익을 담당하겠다는 박현주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 회장은 2010년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들 위해 쓰겠다고 공언한 이후 11년 연속 배당금 전액을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 기부하며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해 61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총 266억을 기부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학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장학생 9,700명,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1만 5천 명, 경제교육 프로그램 31만 명 등 3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미래에셋을 다시 봅니다. 지난 20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독립성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정직하고자 하는 고객동맹의 신념을 지키며 혁신을 지속해온 덕분입니다. 미래를 고민합니다. 고객에게 노후의 평안함을 드리고 사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회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투자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성장이 함께하기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만의 혁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고객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사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셋이 있는 이유이고 미래에셋이 다른 이유입니다. 퍼머넌트 이노베이터 미래에셋. 잘 시청하셨나요?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본 세션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경영학회 박영렬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략가 박현주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략가 회장 박현주. 귀하는 한국 최초의 전문 자산 운용 회사를 설립하여 뮤추얼 펀드를 출시한 이래 한국의 투자 문화와 자본시장을 선도하여 미래에셋 그룹을 국내 1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전문 그룹으로 성장시켰고 글로벌 진출 또한 선도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경영학회는 박현주 회장님의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기리기 위해 2021년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한국경영학회 회장 박영렬. 축하드립니다, 박 회장님.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현주 회장님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박영렬 회장님, 그리고 선정해 주신 성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영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 경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돌아가신 저희 모친께서 저한테 이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말씀은 잘 들어라. 사고는 치지 마라. 이 말씀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을 창업한 지가 제가 1997년도 우리나라 IMF 크라이시스가 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24년 가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한때는 너무 과분하게 칭찬도 받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게 비난도 받고 뭐 그랬던 시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9세 때 창업을 했는데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벌써 이 작년이 돼가지고 지금 미래에셋을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창업했던 저희 창업 동료들을 보면은 가끔은 이제 흰머리도 나고 어떨 때는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아, 나이를 먹어갔구나,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고, 미래에셋도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담당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갖습니다. 저는 우리가 앉는 의자는 누구도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개인 얘기보다는 미래에셋 창업 가치와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지영 위원장님께서 제가 모르는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을 창업할 때 첫 번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직장에서는 웬만큼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를 창업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저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당한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창업을 하는 게 맞는가나, 제가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증권 산업에서 어느 정도 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정도고, 그리고 금융 산업을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은 이제 벤처 투자라 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어려웠고 또 돈도 빌려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창업 시기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IMF 크라이시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창업해 놓고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장면이 왔고 미래에셋은 그러면서 몇 번의 위기가 한국 같으면 카드 사태도 있었고 서프라임 크라이시스도 있었고 몇 번의 위기가 또 코로나 크라이시스도 최근에 있었고 몇 번의 위기가 미래에셋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그때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미래에셋은 창업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 기업의 가치, 창업의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는 고민을 많이 했던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심의 금융시장인데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으로 우리가 갈 수 없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왜 한국은 제조업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제조업을 반영하는 자본시장은 왜 이렇게 후진적일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한번 가면은 모두가 손해보고 나오는 시장이 될까? 제가 이 결혼할 때도 제가 증권업계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처갓집에서 반대 느낌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증권회사를 다닌다는 게 어려웠고 제가 다닐 때 직장 다니기 바로 전만 해도 300명의 직원이 있으면 약 10% 30명이 대학을 졸업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이켜 보면은 한국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보면은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에 투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에 투신을 했습니다. 투신을 했는데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왜 거기서 증권시장을 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선배님들 때 그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선배님이 몇 년 뒤에 증권회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웃지고 재밌는 얘기죠.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로 증권시장을 한다는 게 원래 갈 수 없을까?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더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제가 창업할 때는 곤란했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훨씬 더 탄력 있는 사회가 될 거다 하는 꿈을 가져보고 미국의 401k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왜 이럴까? 어떻게 보면 왜 어려운 사업가들은 하는데 근로자들한테는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게 할까? 이게 제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손해볼 수 있지 않느냐. 투자형으로 가면 퇴직연금을. 그러면 어려운 사업은 왜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퀘스천입니다. 한국은 퇴직연금이 지금도 과감하게 투자형으로 바뀌어서 근로자들이 노후의 자산이 형성이 되도록 돼야 된다. 한국을 떠나서 글로벌리 자산이 분산되는 게 대단히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돼서 주택 가격이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요. 좀 더 혁신적인 곳에 디스럽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더 혁신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담론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주가치 극대화가 최대일까 하는 생각을 창업할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조그만한 책에도 적어놨는데 주주를 넘어서 종업원,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니까요.
재반 이해관계자 가치 증대를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미래에셋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 미래에셋이 금융회사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좋은 자산을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는 좋은 자산을 사회에 공급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서 평가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을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했던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치적인 문제, 방향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1년여 고민을 하고 나서 제가 또 자본시장에서 경험에 있다 보니까 또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시장 발전사를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림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우투였습니다. 한국에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해외에 나가서 해본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천대 창업자들이 어떻게 해외를 하셨는지를 쭉 리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도전이었구나, 그리고 투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약간 제가 창업이로 약간 7년 정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갈증도 느끼고 전략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우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을 눈을 깬 지가 약 10여 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헤맸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두려웠었습니다. 이제 톨게이트에 도달한 느낌도 좀 듭니다. 이게 톨게이트 지나면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JP 모간은 제가 리뷰를 쭉 해보니까 JP 모간은 약 200번의 M&A를 통해서 또 성장 전략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한국의 금융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의 기업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투자하고 M&A를 한 것이 미래에셋의 성장 방정식이었고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 시각을 돌려보면 지금의 변화는 인크레더블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놀라운 기술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에서 메타버스 혹은 mRNA 백신에서 커머셜 스페이스 플라이트까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아마도 우리는 인터넷을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다 할지도 모르고 아마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아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에 5개의 빅테크는 1트릴리언 달러 정도였습니다. 10년 전에, 불과 10년 전에. 작년에만 얼마 올랐냐면 마켓캡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이 5 빅테크가 작년에만 3트릴리언 달러가 올랐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 부분에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빅테크의 마켓캡은 9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3위라고 하는 일본의 GDP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6에서 7 정도 일본이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9트릴리언 달러면 이 5개 회사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넘어가고 있는 거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16개의 유니콘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만 올해 현재까지 지금까지 291개, 물론 이제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몇 개 정도는 291개의 유니콘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제한된 보존 자원과 인재의 핸디캡을 극복한 한국 기업의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의 성장은 대단히 경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위기의식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기업은 옛날의 성공의 스토리 때문에 오게닉 그로스에 너무
천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오가닉 그로스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너무 한국 기업이 그쪽에 딱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과거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포드가 T자형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도 도전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국 기업이 모두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된다든가 한쪽 방법이 한쪽 방법이 좋다든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가족 경영, 패밀리 경영을 하는 기업이 있고 재벌이 있으면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재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조가 좋다. 가족 경영에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 잘하면은 미래에서는 어느 길을 갈 거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를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애들이 한 30 전후 되는데 애들은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저희 미래에서 세웠습니다. 단지 이사회 지분의 일부를 줘서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전문가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사고가 안 치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에 유능한 금융 전문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글로벌리도 많이 미래에셋 경우는 많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 애들이 미래에셋을 이끌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가족 경영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이 작은 나라에서 없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순발력 있게 탄력 있게 기업 경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우리가 어떤 체제를 구축하든 간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든 하나 할 것은 글로벌 경영 환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내수 산업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글로벌 GDP 2%가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국의 성장을 예견하면 우리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해외 경영을 해야 된다. 여기 안에서 이익이 더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해외 시장을 과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고 M&A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가닉 그로스에 너무 천착되어 있는 이 사고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에서 성장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ESG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성장의 축으로 앞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성장의 축으로 보고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영학에 대해서 이게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학생들도 하고 또 대학원생들도 하고 교수님들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의 시대라고 해서 경영학이 뒤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경영학이 필요한 시점으로 왔다. 어떤 경영학이냐 그러면 우리가 경영학의 교과서에 써진 대로, 저는 어려우면은 제가 헷갈리고 그러면 교과서로 돌아가면 책을 읽어봅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글로벌 경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경영학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M&A 쪽으로 방향을 젊은 세대들이 가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의 문화,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M&A를 하고 나서 한국 문화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이 글로벌 경영학이나 이런 기업의 컬처에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는 지주회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주회사 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결정을 해서 이 회사는 우리 자회사 좀 밀어주고, 이것은 금융소비자법 위반이에요. 그 외국에 가면 전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한테 위험한 일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미래에셋이 금융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가라고 한 것은 옛날에는 굉장히 맞은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셋이 위험한 법적인 법의 테두리, 위험한 법의 문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이 갖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지주회사를 갈 생각이 없고, 미래에셋은 각자 도생을 각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대의 미래에셋은 분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가는 게 맞다. 그러다가 연합할 때는 가끔 연합하고, 그것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에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강한 지침 하나가 뭐냐면, 나쁜 상품은 미래에셋 상품이라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건 해고과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은 해고과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고객에 대한, 우리가 고객 동맹을 한다는데 고객에 대한 신뢰 위반이다. 고객의 신뢰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에셋이 굉장히 강한 그 투자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한국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보다 더 세계 시장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한되는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보존 자원 역시 자원의 문제가 중요하진 않지만 제한적이다. 대부분이 과감하게 M&A 시장을 가야 된다. 이것이 글로벌 경영학의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정말 할 일이 생겼다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M&A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글 같은 데는 1년에 100개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좀 더 빠르게 하려면 글로벌 컨셉을, 퍼스펙티브스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습니다.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또 포기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갈증과 도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갈증을 느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생이 꼭 성공하는 게 전부냐, 그거보다는 인생이 성장의 스토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현장의 경영학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그 하우투를 얻기 위해 도전, 투자, M&A를 부단히 해오신 회장님의 노력을 우리 경영학자 그리고 다른 경영인들 모두가 다 함께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상식 마무리는 단체 사진 촬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내 귀빈 참석자 여러분들, 미래에셋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경영학회 참석자 여러분들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같이 올라와서 같이 축하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